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전체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가운데 80%는 중소은행들의 대출입니다. 팬데믹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융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사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서 나이를 속이고 학교에 다니다 체포된 29살 한인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심혈관 질환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애초 빅스텝 전망이 많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들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에서 5%로 올렸습니다.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금리 인상폭은 2개월 연속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참석자들이 올해 중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면서 현재 연준은 연내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추가 인상 여지를 열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중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보면 5에서 5.25%까지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계속 은행 시스템 여건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의 안정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은행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독립적 조사가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한다며 실리콘밸리 은행 등 문제를 일으킨 은행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우려와 주가 급락 등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와 월가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월가은행 관계자들이 위기설에 휩싸인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들은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이 은행을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와 브라이언 모이니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옵션 중에는 정부가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재무 상태 악화를 초래한 자산을 떼어내도록 돕는 방법과 책임보험을 제공하거나 자본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소유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만약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신규 자본 조달 시도가 실패하면 은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현재 현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출 부문 일부를 포함한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모펀드 회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은행을 통째로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퍼스트 리퍼블릭은 현재 자본 조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재무적 지원을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뱅크런 우려 등 위기설이 제기됐고 한때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중소은행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전체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가운데 80%는 이런 중소은행들의 대출입니다. 팬데믹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융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데이터 제공업체 트랩을 인용해 전체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가운데 80%에 가까운 약 2조 3천억 달러는 중소은행들이 빌려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해 은행권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역대 최대 수준인 2,7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 대부분은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미만의 은행들의 대출입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코로나19 대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오피스 빌딩 담보대출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은 팬데믹 기간 입주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늘며 평가 가치가 떨어졌고 최근에는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자 다수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은행들은 담보물의 가치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중소은행들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금리와 예금 인출 흐름에 직면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 채권의 평가 가치 하락 후 자금 마련을 위해 손실을 확정했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이와 유사하지만 부동산은 물건별로 상황이 다르고 동일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만큼 담보가치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만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의 토마시 피스코르스키 교수는 대출자들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면서 평가가치 하락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 점차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일종의 패러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각한 가짜뉴스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광경을 묘사한 가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 속에는 트럼프가 체포되며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나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내에서 죄수복을 입고 청소를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이미지는 AI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뉴욕 경찰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금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들의 벨트를 차고 있거나 그의 다리가 3개로 보이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점이 다수 포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짜 이미지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온라인 매체 벨링컷의 창립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엘리엇 히긴으로 드러났습니다. 히긴은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미드저니를 통해 제작한 일종의 패러디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풍자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동원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사진 전문가는 AI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미지가 가짜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형사 기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전 뉴욕 로어 맨해튼의 지방법원 청사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911로 걸려와 재판이 연기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법원 측은 폭발물 협박이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뉴욕 경찰도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AI로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구글이 이 챗GPT의 대항마로 바드를 출시했습니다. AI 챗봇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구글은 직원들을 상대로 그동안 수년간 개발해온 바드를 베타 테스트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일반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bard.google.com에서 바드와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글 측은 현재 바드가 여전히 초기 실험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구글은 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영어권에서도 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시험된 바드는 위키피디아 등의 사이트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이용해 질문에 답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후속 질문에도 응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담당 부사장인 시시 하시아오는 바드 사용을 신청한 대기자들을 순차적으로 등록해서 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드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AI 챗봇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1월 오픈AI는 챗GPT를 출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지난주에는 새로운 버전의 AI 기술인 챗GPT-4를 선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빙에 내장된 새로운 챗봇을 구동하기 위해 챗GPT-4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검색업체 바이두도 지난 16일 어니라는 이름의 AI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제공하는 대학 순위 평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점차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40개 이상의 로스쿨이 순위를 위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0개 이상의 로스쿨이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바드 칼리지 등 학부 단위 대학도 평가 대상에서 탈퇴하는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해당 매체의 순위 평가에 대응해 순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총장과 학장, 연구자들은 해당 매체에 정기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매체의 순위가 불투명하고 가장 부유한 학교에 유리하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행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교육자들이 교육을 서열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US 뉴스와의 데이터 공유를 중단한 후 순위가 급락한 1995년 오리건주 리드 대학의 경험에 겁을 먹고 그 이후 조치를 취한 대학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일대 로스쿨은 총대를 메고 순위 탈퇴에 나섰고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위 14개 로스쿨 가운데 12개 로스쿨이 탈퇴에 동참한 겁니다. 당시 하버드 의대를 필두로 한 여러 의과대학도 함께했습니다. 한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학교의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순위를 계속 매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서 나이를 속이고 학교에 다니다 체포된 29살 한인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순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범죄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20일 법원 공판에서 신혜정 씨의 변호인단은 이 모든 사건은 의뢰인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벌어졌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최근 이혼한 것을 이런 행동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나이를 15세라고 속였습니다. 이후 나흘간 학교를 다니며 학생들과 어울렸고 이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불법적인 성매매 등에 끌어들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신 씨는 16살에 미국으로 건너와 기숙학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뉴저지 러커스대에 진학해 정치학과 중어 중문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신 씨는 대학 시절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2017년에는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신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주가 담배세를 $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주들과 관련 단체들은 무엇보다 불법 담배 밀수가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단속 강화가 먼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편의점협회가 뉴욕주에 연간 2억 5천만 갑의 밀수 담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간 10억 달러의 세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이에 대해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트 소프레스 뉴욕 편의점협회 회장은 주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진심이라면 가양담배 금지나 담배세 인상과 같은 정책보다는 단속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담배세 인상의 경우 뉴욕주에서 담배를 사는 흡연자를 더 줄이면서 세수 4,6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양담배 판매 금지로는 1억 6,7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뉴욕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우정국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담배 배송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22년 8월 USPS는 해외 소포에서 포장된 담배를 발견할 경우 반송이 아닌 파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간단한 검색으로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담배를 배송하는 업체가 수십 곳이 나올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해외로부터 담배를 우편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인도 등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담배 주문과 관련해 실시간 1:1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수명이 점점 늘고 있지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심혈관 질환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영양 전문가들과 하버드 건강간행물 연구원들이 최근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영양학 강사 릴리아 정은 해당 식단이 심혈관 질환 예방과 다양한 유형의 암, 그리고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주요 만성질환 측면에서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공개한 하버드 다이어트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식사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구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통곡물을 포함한 건강한 단백질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하버드대 연구진은 다채로운 색상과 다양한 종류를 목표로 최대한 많은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유합니다. 또 맵기 정제된 곡물보다 통곡물을 섭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과 달리 더 많은 비타민과 식물성 물질,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혈당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이 추천한 통곡물은 귀리와 보리, 통밀, 현미, 퀴노아 등입니다. 이외 건강한 단백질과 기름을 섭취할 것을 강조했는데 연구진이 밝힌 몸에 좋은 단백질은 생선류, 가금류, 견과류, 콩 등이고 붉은 육류나 가공육은 과다 섭취를 지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올리브유와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을 추천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런 하버드대 다이어트를 통한 식단 관리 외에도 하루에 30분, 최소 일주일에 5번 정도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내무부에서 한 연설에서 과거 원주민 지역인 네바다 아비콰메 및 텍사스의 캐스트너 레인지를 국립유적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지역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미국 영토와 수역 등 최소 30%의 자연을 보전하겠다는 목표 달성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지정될 두 지역의 면적은 51만 4천 에이커로 네바다 아비콰메 지역은 인디언 원주민 부족에게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며 조슈아 나무와 사막 큰 뿔량, 사막 거북이의 서식지입니다. 언덕과 사막 평원이 있는 캐스트너 레인지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전국 한인단체들이 한인 1.5세 투자가 김수영 스탠더드 제너럴 펀드 회장이 추진 중인 미디어그룹 인수 합병을 막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연방통신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재 스탠더드 제너럴 펀드가 추진 중인 버지니아주의 미디어그룹 태그나 인수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노조 뉴스길드 CWA에 대해 대형 언론 매체의 소유주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다양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뉴스길드 CWA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인수가 다양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세기 조선시대 백자 달 항아리가 어제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456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당초 추정가였던 100만에서 2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일본인 개인 소장자가 내놓은 이 달 항아리는 높이가 45.1cm로 일반적인 달 항아리보다 큰 크기입니다. 이날 경매에서는 이 달 항아리보다 작은 30.2cm 높이의 18세기 달 항아리도 10만 8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또 유럽 소장자가 출품한 박수근의 1962년작 앉아있는 새 여인은 44만 10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주차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지난 20일 타운 원래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현재 30분당 25센트인 주차요금을 15분당 25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시의원들은 타운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포트리 등 인근 타운 등과 비교할 때 펠팍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 승인을 위한 최종 표결은 다음 달 원래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그리고 밤 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